(3년) 만에 매출이 700% 폭증했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가 하락한 회사,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다투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논란을 안겨준 회사,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다들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건 아시지만 정작 이 회사가 배터리에 무엇을 만들고 모회사인 에코프로와는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K배터리의 열풍의 중심이자 그 변동성 자체를 상징하는 에코프로비엠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K배터리라는 키워드의 기대감과 공포를 동시에 상징하는 이름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 그룹주를 통째로 2차 전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럼 오늘 다룰 에코프로비엠이 2016년에 에코프로에서 물적 분할을 한 2차 전지 핵심 그런 업종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전문화하기 위해 분할된 기업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이 만드는 것은 배터리의 4대 핵심 요소,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중 가장 중요한 양극 소재입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에서 양극 소재가 중요하다고 듣긴 했는데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죠? 양극 소재는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배터리의 용량, 출력,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이 양극재 중에서도 하이니켈 계열, 즉 NCM, NCA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은 니켈 비중이 높은 하이니켈 계열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인 것이죠. 하이니켈 양극재의 장점은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것인데요.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것은 같은 부피의 에너지 저장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에너지 밀도는 해당 배터리가 얼마나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의 척도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안전성은 낮아지고 원가도 올라가는 상충관계가 있어서 양극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우선 하이니켈 기술력 하나로 엄청난 성장을 해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엄청나게 가파른 매출 성장을 보이다가 작년에 매출이 확 급감하며 폭삭 주저앉았죠. 근데 이게 작년 2024년 글로벌에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 자체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매출이 급감을 한 거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늘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은 갑자기 확 줄었다니 참 미스터리하죠. 네, 그러니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다룬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에코프로비엠의 사업 구조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에코프로비엠의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만드는 것이 에코프로비엠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거 하나만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제표를 보면 기타 수익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임대 수익과 제조 공정에서 나온 부산물 판매 수익으로 보입니다. 20년부터 24년 양극재 매출액을 한번 살펴볼게요. 20년에 양극재 매출액은 약 8,500억 수준이었습니다. 21년에 74% 성장한 1조 4,800억 원을 기록했고요. 22년에는 무려 261%가 증가한 5조 3,400억을 기록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23년에 또 29%가 성장해서 6조 8,8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죠. 에코프로비엠은 양극 소재 한울만 파기 때문에 이 산업의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매출이 급변합니다.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차 시장의 수요의 변화에 주목해야겠죠. 이게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여기 보면 2020년 320만 대에서 2023년 1420만 대 이렇게 늘었으면 3년 만에 한 4.4배 정도 증가한 셈이네요. 그렇죠. 특히 20년부터 23년까지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네. 이 시기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배터리 수요도 많아지고 이에 따라 양극재의 원재료인 니켈, 코발트 가격도 올랐었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양극재 업체들은 대부분 원재료 패스스루 구조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 원재료 패스스루 구조라는 것은 매출 단가가 원재료 가격에 연동되는 구조를 말하는데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 단가에 반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24년부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과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액이 반대 방향으로 바뀝니다. 아까 23년 매출이 6조 8,800억 원까지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24년 매출은 여기서 60%가 감소합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늘었는데 오히려 매출은 감소한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무래도 그러면은 성장률 둔화 아닐까요? 이제 초기만큼 폭발적 성장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맞아요. 이런 현상을 시장에서는 캐즘, 즉 폭발적 초기 성장기와 대중 수용기 사이의 정체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감소하게 되면 배터리 수요사들이 발주를 감소시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들은 예상되는 수요를 고려해서 회사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고성장기 때는 많은 재고 보유를 하기 위해서 발주량이 많았었고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성장률이 감소하게 되면 실제 판매량도 예상보다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재고가 많을수록 해당 보관 비용이 발생하니까 회사도 항상 적정 재고 수준만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 판매 대수가 증가했더라도 성장률 폭이 감소하게 되면 정방 산업의 회사들은 미리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경제력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니까 양극재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원재료 패스스루가 2024년에는 오히려 독이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과거에 리튬, 니켈 등 원재료 금속의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원재료 공급자로서의 시장 참여자들도 많아졌고 이에 따라 원재료 가격도 하락하니까 양극재 판매 단가도 하락하게 돼요. 수요가 줄면서 발주량 자체도 줄었는데 원재료 패스스루 때문에 판매 단가까지 감소하니까 매출의 감소폭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표에 이제 매출을 보니까 유독 헝가리 지역의 매출액이 높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갑자기 헝가리 이런 느낌인데. 그건 이제 삼성 SDA 헝가리 법인, SK온 유럽 법인이 헝가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별 매출액은 그 나라의 전기차 수요에 연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헝가리는 유럽 전체로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비엠의 주요 고객에 대한 공시 내역을 보면 고객 1과 고객 2의 매출액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냥 이 두 개의 회사한테 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24년에 두 회사 매출액 합계가 약 2.69조로 전체 매출액 대비 97.2%를 차지하고요. 엄청나네요. 네, 23년에는 6.76조 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98.1%를 차지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최대 고객 1위는 삼성 SDI고요. 2위는 SK온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고니켈 양극재 전문 업체예요. 배터리 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배터리 셀을 만드는 업체한테 양극재를 납품하게 되는데 이 배터리 셀을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소수의 대형 고객에 집중됩니다. 물론 이 기업들이 대기업들이긴 한데 이렇게 고객이 뭐 두 개 같은 소수에 집중하게 되면은 고객사의 실적이 좋을 때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테지만은 아닐 때는 리스크가 너무 클 것 같은데요? 맞아요. 고객사 한 곳의 발주량에 따라서 실적이 급변하기 때문에 삼성 SDI와 SK온 실적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헝가리 지역, 즉 유럽 지역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높습니다. 23년엔 44%, 24년엔 49% 정도 되고요. 이는 이제 유럽 시장이 둔화하게 되면 삼성 SDI의 매출이 둔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에코프로비엠 매출액도 크게 변동할 리스크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별 매출액을 보시면 전기차 시장 대비 매출액이 낮은 지역이 있는데 바로 미국입니다. 뭐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자면 아직 미국에는 거점이 없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아직 미국 시장은 본격적으로 침투하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하나 좋은 소식은 이제 삼성 SDI와 SK온이 생산 거점을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성이 된다면 미국 지역에서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사 얘기가 나온 김에 에코프로비엠 주요 계약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SK이노베이션과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삼성 SDI와 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약 43.9조 원의 대규모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28년까지 누적적으로 54조의 매출을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방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발주 물량 자체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재료 패스스루 구조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변동에 따라서 판매 단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총 공급 계약의 금액과 실제 매출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 삼성 SDI와 관련하여 공시된 공급 계약은 약 9.7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매출 인식액은 약 8조였어요. 공급 계약 금액 대비해서 80% 정도의 매출액을 인식을 한 거겠네요. 맞아요. 정확히는 82%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삼성 SDI만 사례는 아니에요. 21년부터 23년까지 SK온에 공시된 공급 계약은 약 6.2조였는데 실제 인식된 매출액은 4.8조로 공급 계약 대비 약 77% 매출액을 인식했죠. 여긴 더 낮네요. 아무튼 이렇게 미루어 보면 공급 계약 대비 약 80% 정도의 매출액을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54조에 80%를 곱해보면 약 3조 정도 되니까 25년부터 28년까지 대충 10조씩은 매출을 할 거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과연 정말 이렇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인공지능 관련 에너지 저장치 수요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 뭐 아까 전기차 캐즘 현상 극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2차 전지 업종의 유동성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생산 물량이 실제 수요를 못 따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에코프로비엠은 이런 캐즘 현상을 겪고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갈 것이라고 예견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20년 이후로 24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생산 능력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매출이 빠진 24년에도 23년 대비 월에 3,000톤이나 더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시설을 확충했어요. 세상 24년 매출 하락을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또한 미국의 IRA 법안 때문에 미국 내 또는 미국이 인정한 국가에서의 조달 및 생산이 중요한 경쟁 요건이므로 해당 지역의 생산 설비를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지속하는 것을 보면 회사 내부적으로는 양극재 시장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회 계사님 앞서 이제 매출에 대해서 다뤄주시긴 했는데 영업이익은 상태가 좀 어떤가요? 영업이익 역시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영업이익률 추이를 좀 보면 21년에는 7.74% 정도였고 22년에는 7.12% 정도였어요. 하지만 최고 매출액을 찍었던 23년에는 2.26%로 급감합니다. 그리고 24년은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기록되고요.
그러네요. 그럼 혹시 이게 비용 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회사의 비용 구조를 보면 뭐 일반 제조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원재료 구입액이 압도적으로 크고 뭐 인건비, 외주가공비, 지급 수수료가 크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구조예요. 하지만 23년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1,653억이 발생합니다. 22년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31억 수준이었는데 말도 안 되게 증가한 숫자죠. 이게 몇 배인가요, 진짜? 23년에 매출액이 또 역사상 최고를 찍었는데도 관련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원재료 패스스루 계약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인도월의 원재료 기준 가격 또는 분기별 평균 가격으로 매출 단가를 산정한다고 해요. 근데 회사의 장부상 계상되는 재고자산 가격은 원재료 구매 시점의 가격이거든요. 22년 기준 리튬 가격이 통당 약 8만 불이었고 니켈은 톤당 약 2만 5천 불이었습니다. 근데 23년에 이 리튬 가격이 통당 3만 달러로 약 60%가 급락하고요. 니켈 가격도 통당 1만 6천 불까지 하락했습니다. 23년도 말 시점에는 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은 이제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락한 금액과 연동한 매출 단가로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엄청난 규모의 손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그럼 2024년에는 이러한 효과가 반대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적게 발생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뭐 856억의 평가 손실 환입이 있었는데 이 효과로 인해서 매출액이 60% 가까이 하락했음에도 영업 손실은 341억만 발생한 거죠. 아무튼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날은 지난날대로 묻어두고 다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기차 충종소의 부족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래서인지 양극재 시장의 전방 산업인 전기차들의 광고를 보면은 죄다 한 번에 뭐 완충에 몇 킬로 간다 이런 걸 강조해요. 그게 전기차의 성능이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양극재 산업 회사는 고밀도, 고안정성, 고수명을 위한 개발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 기술에 뒤처지면 바로 회사의 존립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연에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는 꾸준히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에는 에코프로비엠이 뭐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에서 점유율 뭐 28% 그래서 뭐 1위 뭐 차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얘기했듯이 업황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올해도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그래도 뭐 선전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하이니켈 시장만을 이제 한정한다고 보면 선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고니켈 양극재 기술은 독보적이거든요. 또한 차세대 소대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서 미래의 기술 경영이 확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 거시적으로 보면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캐즘이라고 하지만 이 수요 둔화를 캐즘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향후에는 다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ESG를 위한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텐데 재생에너지는 발전 시에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ESS,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 당연히 이 수요도 앞으로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겠죠. 종합하자면은 미래 성장성 있는 산업의 핵심 기술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맞아요. 네, 하지만 녹록치만은 않아요. 역시 또 이제 중국 업체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23년에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1위였지만 24년부터는 중국 업체한테도 자리를 내줬고요. 하이니켈 양극재뿐만 아니라 LFP 양극재까지 포함한 전 세계 양극재 점유율 1위는 중국의 후난위농 신에너지 배터리 소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LFP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 최근 양극재 시장에서 LFP 사용이 많아서 고니켈 양극재가 주력인 에코프로비엠의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LFP라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원가가 낮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전기차 최대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에서는 또 LFP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전기차가 점점 고성능화 될수록 고니켈 양극재가 각광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그 양극재 사업에 집중시키겠다고 물적 분할을 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물적 분할 후에 제가 보면 뭐 주가나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봐왔었는데 이게 그 이유가 있나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항상 저평가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게 바로 쪼개기 상장입니다. 하나의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하고 물적 분할한 회사를 상장시키는 것을 쪼개기 상장이라고 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개념이 익숙치 않으신 분도 계실 테니 설명드리면은 물적 분할이란 이제 회사가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를 분리해내서 하나의 별도 법인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하나의 회사 안에 여러 사업부의 자산 부채 중에서 분리되는 사업부의 관련 자산 부채가 신설법인으로 옮겨지면서 기존의 회사는 그 신설법인 주식을 100%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 에코프로가 이제 분할 전에 예전에는 그 친환경 사업도 있고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있고 기타 뭐 신소재 사업도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만 해당하는 부분을 똑 떼가지고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신설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기존의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던 자산 부채 중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관련 자산 부채를 떼내서 에코프로비엠 법인을 설립하게 되고 에코프로의 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라는 한 줄의 자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에코프로의 재무제표상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매출 채권, 뭐 유형자산, 기타 자산, 매입채무, 기타 채무 등등으로 표시하고 있던 이제 에코프로의 BM으로 옮겨간 자산들을 그냥 종속기업
투자 주식 한 줄로 표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치의 변동 없이. 하지만 이제 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를 들고 있는 주주들은 에코프로 BM을 주식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에코프로 BM의 주식은 에코프로라는 법인이 100% 가지게 되고 물적 분할된 에코프로 BM이 상장을 한다면 또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에코프로 BM의 가치 상승의 이익은 에코프로 BM이 상장하면서 신주 발행한 주식을 산 에코프로 BM 주주와 나눠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에코프로의 주주들도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긴 하죠. 에코프로 BM을 45.61%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원래 분할을 안 하고 2차 전지 사업부가 이익을 많이 내게 돼서 100% 이익을 에코프로 주주들이 다 뭐 얻었어야 되는 걸 분할 후 상장으로 인해서 이익의 54.4%를 다른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100% 이익을 다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쪼개서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주주들로부터 비판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별도 법인으로 독립된 조직을 갖게 되면서 하나의 사업에 집중을 할 수 있고요. 하나의 산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해당 산업이 속한 시장이 좋다면 가치평가를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의 투자가 있어야 하는 산업은 법인을 별도로 분리해야 재무 리스크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의 입장에서는 보면 화가 나죠. 당연히 나죠, 이거. 당장의 주가가 확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상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물적 분할 이후에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공모 신주를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어요. 이처럼 현재는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전기차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면은 이게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에서 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의 미래는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시점에 에코프로비엠은 좀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는 시점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23년 7월쯤에 약 58만 원에서 25년 5월에 8만 1,000원까지 대폭락을 했어요. 개미들의 무덤이었죠. 그래도 근래 이제 스멀스멀 올라가지고 17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최저점에서 2배나 올랐지만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는 분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주가의 추세가 변했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양극재 수요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5년 2분기까지의 숫자를 보면 당분간 전기차 시장의 캐즘으로 인해서 매출의 폭발적인 반등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의 핵심 기술인 하이니켈 양극재는 현재 배터리 산업의 기술 경쟁 구도에서 성능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지만 원가와 안정성이라는 약점이라는 치명적인 한계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의 핵심 경쟁력은 에너지 밀도와 고속 충전 대응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매력은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제 점차 부상하고 있는 ESS 시장은 하이니켈 양극 소재가 좀 대척점에 있는 LFP 양극 소재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ESS는 설치 이후에 긴 사이클 수명을 가져야 되고 낮은 설치와 유지 보수 비용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높은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LFP가 가진 장점이 하이니켈보다 ESS에 더 적합하죠. 물론 ESS 시장에서도 이제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항공, 해상, 도시명 ESS는 하이니켈 양극 소재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렇게 보면 ESS 시장도 당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으니 에코프로비엠의 단기 실적은 가파르게 개선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로서 LFP 양극 소재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기능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높은 안정성과 낮은 가격으로 전방 산업의 침투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시장이 성숙될수록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원하잖아요. 소매 시장을 봐도 프리미엄급의 제품이 이익률도 높고 진입장도 높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가진 지금처럼 하이니켈 양극 소재의 기술 격차를 유지한다면 높고 안정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